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생태계의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라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눔과 상생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생물과 무생물들이 뭉쳐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앞으로 없어지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눔과 상생의 하나의 그 사례로 상수리나무와 다람쥐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상수리나무들은 조금 있으면 이와 같이 지금 꽃을 피워서 그 다음에 도토리를 열게 되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이 도토리들을 하나씩 밑으로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 떨어뜨리는 방법이 물론 다람쥐를 위해서 그렇게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지만 상수리 나무들이 도토리를 한꺼번에 몽땅 떨어뜨리지 않고 일정한 간격, 날마다 조금씩 그 도토리를 떨어뜨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먹고 사는 먹이기 때문에 다람쥐를 입속에 가득 그 도토리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겨우내 먹으려고 자기들이 일정한 공간에 떨어져서 그 땅속에 이게 파 묻어 놓죠. 다람쥐들이 이제 이걸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리들이 하나씩 이제 발화가 돼서 씨앗을 이제 발화를 해서 싹이 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수나무가 번식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한꺼번에 떨어뜨려서 다람쥐가 다 이것을 물어다가 땅속에 묻지 않으면 대개 이제 4도씨 정도에서 상수리가 발화를 해서 싹을 틔우는데 그런 싹을 틔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어서 발화를 할 수 없어서 이제 종족 번식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상수리와 다람쥐들은 이렇게 상생을 해오는 거죠. 생태계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상생의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한강의 습지에 이 버드나무와 말똥개 이야기인데요. 이 버드나무들은 이렇게 이제 강가에 이렇게 쭉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버드나무 아래 땅 속에 보면 이런 말똥개들이 있어요. 말똥개들은 이제 그 말똥 냄새가 난다 해서 말똥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말똥개들이 땅속에 파고 들어가서 30에서 50cm 정도 이제 굴을 파게 되는 것이죠. 굴을 파게 되면은 그 속에 산소들이 들어가서 이 버드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그 산소 공급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은연중에. 그런데 이 버드나무는 이제 이파리를 떨어뜨려서 이 이파리를 말똥개가 먹게 되고서 그 배설물로 인해서 또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간에 물질을 교환하는 이런 상생의 사례도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땅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이 큰 나무와 큰 나무 사이에 큰 나무와 큰 나무 사이에 이제 조그만 나무들이 있다면은 이 나무들은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나무 밑을 보면 이렇게 뿌리들에 수많은 그 균사들, 일종의 곰팡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균사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있는 성분들이 이 나무까지 연결이 되고 큰 나무 밑에 있는 작은 나무들, 햇빛을 받지 못한 숲속의 나무들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나무들이 이렇게 균근의 지하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인터넷을 말할 때 www 그러죠. 월드 와이드 맵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다른 말로 우드 와이드 웹 그래서 서로 뿌리에도 균사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어서 영양분을 서로 돕고 주고받고 한다 하는 것도 생태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태 그러면은 에코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근데 이게 그리스어로는 오이코스라는 뜻입니다. 이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우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코라는 뜻은 오이코스라는 접두어인데 이게 이제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경제를 말할 때 이콜 에코노미라고 그러죠. 이콜로지는 이제 생태고 이코노미라고 그러는데 이코노미도 그 똑같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강의 마지막 시간에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하고 로지가 로고스라는 그리스어인데 스터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태학이라는 것은 집에 관련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사는 집뿐만 아니라 동식물들이 모두 다 살고 있는 집, 그러니까 지구에 관련된 또는 조그마한 어떤 동네, 산이면 산, 들이면 들, 이런 어떤 일정한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앞에서 말한 나눔과 상생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태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 이코노미라고 그러죠. 같은 집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이콜로지도 집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되게 우리는 집 안의 살림살이의 그 관리에 대한 거, 집에 어떻게 살림살이, 우리가 이제 살림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수익이 있어야 되겠죠. 또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저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집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경제학이죠. 집에 관한 관리를 고민하는 게 경제학이면, 반면에 집안 살림의 자연 환경,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죠. 집안의 구성원에 대한 어떤 아빠는 어찌고 엄마는 어찌고 또 거기에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자고 강아지는 어찌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것이 생태학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생태학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 있는 경제와 생태계에 대한 전동준 박사의 어떤 글을 제가 옮겨놨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경제만 강조하다 보면 뭐 공장을 짓고 또 산을 깎고 바다를 메꾸고 강을 메꾸고 호수를 메꾸다 보면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는 이제 환경이 파괴되는 이런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생태계만 지나치게 보존이 돼서 어떤 지역도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면 경제를 또 발전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경제와 생태를 균형 있게 개발하고 보존하고 개발을 하더라도 자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경제가 됐든 생태가 됐든 생물이나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것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계라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못 안에 많은 물고기도 있고 또 잠자리 유충도 살고 있고 이런 것들 살고 있을까 합니까? 이거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생물적인 요소의 생물들이 연못이라는 그릇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 붕어면 붕어, 뭐 피라미면 피라미 이런 것들이 각각 살고 있을 때는 자기들의 생물군만 이야기하는데 거기 이런 것들이 이런 그릇 안에서 같이 살아가려면 피라미하고 붕어하고 또 거기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하고 서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릴레이션십이라는 관계가 형성돼서 붕어가 플랑크톤을 너무 많이 먹어버려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또 피라미와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이게 두 가지가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생태계라고 하고, 여기에는 하나의 기능이 생긴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샀을 때, PC를 샀을 때 자판기 따로 사고, 그 다음에 모니터 따로 사고, 본체 따로 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런 마이크라든지 스피커라든지 마우스라든지 이런 게 각각 그 부속 기구들을, 주변 기기들을 구입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돌아가지 않죠. 비로소 모니터라든지 본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또는 이 자판기를 서로 연결을 해야만 시스템이 돌아가죠. 하나의 컴퓨터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치 생태계처럼, 생태계도 자판기, 모니터 이런 것들이 각각 놀고 있지만 이것들이 시스템 안에 함께 모이게 되면 어떤 기능을 하게 된다면, 컴퓨터가 뭐 우리가 인터넷도 볼 수 있고 한글도 작성할 수 있고 엑셀로 계산도 할 수 있고 또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하듯이 생태계 안에서도 이렇게 그 시스템을 이루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에너지가 흐르게 되고 물질을 서로 교환하게 되고 이런 기능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1주차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런 생물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인 것, 자연적인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활의 환경, 우리가 뭐 살아가다 보면 예를 들면 뭐 맹모 삼천지교 해서 그 시장의 한석봉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을 할 때하고 또는 뭐 사당 옆에서 일을 하고 그런 그 생활에 대한 환경 또는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지하세계 또는 지표, 해양, 생태계, 자연경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환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생활환경은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맹모 삼천지교는 아까 사회적 환경이고, 생활환경이 대기, 물, 토양, 그러니까 우리 수질오염, 공기오염, 뭐 미세먼지 같은 거, 그런 거, 수질오염, 또 흙이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발생, 소음, 뭐 진동, 악취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공장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살아가면서 자동차를 운영한다든지 하면서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활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안에 살고 있는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생태계 구성 중에 이제 생물이 비생물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거죠. 이제 생태계 중에서 고라니는 왜 한국에서만 유해한 동물일까 하는 이제 일이 있는데요. 고라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주로 이제 그 농부들이 밭을 갈아놓으면 거기 씨앗을 뿌리죠. 그럼 새싹이 나오면 고라니들이 와서 많이 먹죠. 부드럽고 먹기 좋으니까 그렇죠. 이제 야생에서 풀을 뜯어먹기도 하지만은 요즘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라니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작물을 손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농부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표시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유해동물로 지정을 해서 고라니를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의 동북부 아주 일부하고 한국에만 고라니가 분포한다 이 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보호종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유해동물인데 국제사회에서는 보호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너무 많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만약에 우리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처럼 고라니의 어떤 특이된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게 일시에 퍼지면 고라니가 일시에 멸종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한국이나 중국 아주 일부에만 이렇게 고립되게 분포하는 게 그렇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고유종이라는 게 생기고
또 특산종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만큼 보호할 가치가 크다는 거죠. 제주도에 있는 이게 고라니와 노루의 큰 차이는 거의 외모는 비슷한데 이 엉덩이 쪽에 보면 노루는 이렇게 이 하얀 리본 같은 우리가 이제 버섯에도 노루궁뎅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노루궁뎅이 버섯처럼 이런 리본 같은 하얀 그 동그란 띠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노루라고 그러는데 제주도에는 또 이 섬이기 때문에 고라니가 없어요. 노루만 있는데 노루들이 또 너무 많아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서 제주도에서는 또 고라니가 이제 노루가 유해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적절히 이 정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사냥의 기회를 일정 기간 동안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들을 공부하는 것도 이제 생태학의 일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이제 시스템을 이루게 되면 어떤 상호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생물이 사는 곳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나무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은 그냥 살 수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흙이 있어야 되죠. 공기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화분을 사놓고 예를 베란다나 거실에 화분을 빛이 해놨다고 해봅시다. 물도 주지 않고 문도 닫아놓고 그러면 일정 시간 화분 속에 흙 속에 들어있던 물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바람이 통하지 않게 놔두면 물을 많이 주더라도 뿌리가 썩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 온도, 물, 또 흙, 토양,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다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무기 환경이라고 아까 비생물적 요소라고 그랬죠. 이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식물들이 나중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햇빛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광합성이라는 걸 하죠. 광합성을 하게 되면 양분이라는 걸 만들죠. 포도당이라는데 뭘로 만들겠어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은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식물을 이용해서 풀을 먹게 되는 거죠. 소나 말이나 뭐 이런 식물을 먹게 되고 식물을 먹게 되면은 이제 동물들이 또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이게 이제 동물들이 배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배설물들이 그대로 이제 땅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누가 이걸 없애줘야 되겠어요? 세균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런 그 미생물들이 있지 않으면 없어지질 않게 되겠죠. 우리가 거대한 하수 처리장도 이런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의 이야기도 다른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먹이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된다 하는 것을 이제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숲속 생태계도 마찬가지예요. 토끼가 살고 있는데 토끼는 풀을 뜯어먹죠. 풀은 이 토양을 매개체로 살고 있고 이 토양 속에 아까 앞에 잠깐 설명했지만 이 풀들, 클로버라든지 풀이 좋아하는 이런 풀들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뿌리에 수많은 어떤 균사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흙 속에는 이런 세균이나 작은 벌레 같은 이런 그 분해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얘들이 영양분을 내므로 인해서 풀들이 이제 영양성분을 유지하고 햇빛에 있는 에너지를 이 흙 속에 있는 물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서로 에너지를 이용해서 반응을 하면은 포도당이라는 이게 풀의 잎이라든지 열매들이 만들어지죠. 이것은 이런 토끼가 먹고 또 독수리가 먹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생태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유로 물속에서도 똑같은 생태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속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육지에서 생산자 역할을 했던 게 플랑크톤인데 플랑크톤은 두 종류죠.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는데
플랑크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플랑크톤만 생산자예요. 지금 이제 아직 생태계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생산자는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죠.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해서 몸집을 불려놓으면 동물성 플랑크톤이 이걸 먹기도 하고, 또는 모기 애벌레 같은 이런 수소곤충이 먹기도 하고, 잠자리 애벌레도 물속에 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또 물고기가 먹고, 이런 거북이가 먹고, 이렇게 이제 이 하나의 호소 속에서 생태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는 앞에서 이제 몇 번 말을 했지만 크게 비생물적인 요소와 생물적인 요소, 이 두 개의 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생물적인 요소에서는 무기물, 물질 순환에 관여한다. 물이나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물이나 공기나 토양, 그 다음 우리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탄소,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무기물들이 유기물화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날마다 먹고 있는 밥은 탄수화물이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고기는 단백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기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기름이 이제 지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생명 요소죠. 우리 몸을 직접 유지하고 우리 몸의 구조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무기물이 유기물로 그냥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가장 기본인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다 탄소, CHO, C가 탄소, H가 수소, O가 산소잖아요. 그 다음 질소가 N인데 단백질은 N이라는 성분들, 질소 성분 들어있기도 하죠. 이런 기본적인 탄소나 질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성분들이 광합성을 함으로써 탄수화물이라는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서 생물이 되는 거죠. 생물이. 그래서 비생물적 요소는 생물을 유지하고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합성이 일어나면 물질 순환 중에 생물이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식물이죠. 나무나 꽃이나 풀이나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것들의 광합성을 함으로써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에너지원을 만든다는 거죠. 이것을 물질 순환 중에 합성, 소비를 하는 거죠. 반면에 얘들이 이제 아까 소비자, 1차 소비자는 초식동물들, 소나 메뚜기, 2차 소비자는 이런 것을 잡아먹는 육식동물, 새나 개구리, 1차, 2차를 동시에 잡아먹는 것을 이제 3차 소비자, 독수리, 호랑이, 사람, 이게 최종 소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해자들은 생산자나 소비자가 죽거나 또는 배설하거나 하는 것들을 분해하는 것들이죠. 세균, 균류, 그 다음에 버섯 곰팡이 박테리아, 그래서 생태계 청소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 중요한 역할을 해요. 생산자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원을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고, 분해자는 지구를 청소하는 청소부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분해하고 다시 비생물로 만드는 그런 과정. 그래서 물질은 비생물적 요소였다가 생물적 요소가 됐는데 이것이 다시 비생물적 요소로 된다. 이렇게 물질이 순환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태계의 하나의 기능이다. 생태계의 구성에는 비생물적인 요소에 무기물, 유기화합물, 물리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있죠. 물리적인 요소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날씨가 흐린 날 알죠? 흐린 날이면 온도가 낮고 또는 겨울철에 온도가 낮고 온도가 높고 낮고 이런 데 따라서 여름철 우리가 생리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지만 겨울철 아무래도 좀 움츠러들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리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생태계 물질은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되는데 에너지도 이렇게 순환된다. 우리가 그렇게 심한 먹이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이런 생산자가 포도당을 먹이를 만들어 놓고 초식동물로 이어지고 사람에까지 이어지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이 흘러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40에서 60% 정도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버리고 60% 정도만 다음 단계로 40에서 60% 정도만 다음 단계로 전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먹어야 돼. 에너지는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다시 저한테 돌아오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먹이 활동을 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아니면 뭐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이런 에너지를 보충해야지만이 저는 계속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계에는 크게 앞에서 말한 물질이 순환되지만 에너지는 흐른다. 큰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기능은 먹이 망이라는 것을 먹이 연쇄, 먹이 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질을 순환하고 에너지가 흐른다 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우리는 먹이 망이라고 하는 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항상성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환경 용량 안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연못이 조그만한데 거기에 뭐 물고기가 수천 마리 들어있다. 물고기 살 수 없잖아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또 물이 부족하게 되어 있고 그 속에 산소도 부족하고 먹이도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항에 조그만 어항에 물고기 2마리 정도 넣어놨을 때는 아주 조그맣지만 그 환경 용량 안에서 얘네들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어항은 자급자족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생산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료를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해자는 존재하죠. 그 분해자는 분해를 하죠. 물고기가 사는 배설물들을 청소를 해주죠. 그렇지만 분해자가 살 수 있는 여건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뭘 하죠?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환경 용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생태계 유형은 육지에 살고 있는 육상 생태계가 있고 담수 생태계, 물속이죠. 연못이나 호수,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고요. 생태계는 앞에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일정 지역의 모든 생물들이 거기 살고 있는 생물들이 물리적인 환경과 상호관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비생물적인 환경과 상호관계를 갖는다. 관계의 역할이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에너지 흐름이 그러니까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각각 또 분해자로 전달되는 에너지 영양 단계로 이어지는데 이 단계에서 물질을 순환하고 에너지를 전달한다. 에너지가 흘러간다. 그럼으로써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게 중요해지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물이 다양해야지만이 이 에너지 물질 순환이 끊기지 않고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고 생태계 먹이망은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초식동물인 소비자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을 우리는 푸드망, 먹이망, 푸드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생태계의 사례 중에 이제 옐로우스톤 미국의 그 국립공원인데요. 미국의 국립공원에 가면 굉장히 큰 이제 옐로우스톤이라는 아마 세계에서도 첫 번째, 미국에서 첫 번째 국립공원이에요. 우리나라 이론은 지리산이잖아요. 1930년도에 이제 농부들이 가축을 해친다고 해가지고 계속 잡아서 늑대가 없어져 버려서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없어졌어요. 옐로우스톤에. 그런데 수가 이제 포식자가 없어지니까 초식동물의 사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늘어나니까 풀과 나무를 다 먹어치우겠죠. 먹어치우다 보니까 이제 풀들이 없어져서 비가 오게 되면 이제 토양이 흙이 이제 휩쓸려 내려가야 돼요. 사슴은 이게 숲이 황폐해지고 먹이가 부족하니까 강가에 있는 나무들까지 다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토양이 침식, 이게 이제 흙탕물이 떠내려 내려가서 강에 있는 흙을 덮고 여러 가지로 강이 이제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옐로우스톤 숲에서 이런 일이 벌어났는데 강에 살고 있는 비버들도 먹이를 찾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강 속에 있는
생태계도 파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1995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캐나다에서 다시 늑대를 들여왔어요. 그래서 풀어놨더니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기 시작하자 사슴의 숫자가 줄어들고 풀이 나기 시작하고 나무도 나기 시작해서 다시 이제 비교적 정상적인 그 생태계가 유지됐다. 이 한 바퀴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생태계의 항상성이에요. 어느 한 단계의 그 생물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최종 소비자인 늑대가 사라져서 문제가 발생됐죠. 늑대가 사라지니까 사슴이 늘어나니까 생산자인 이런 풀이라든지 나무가 없어지고, 나무가 없어지니까 그 토양이 이제 침식이 일어나서 뭐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파괴됐습니다. 근데 회복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다시 데리고 왔더니 다시 생태계가 정상을 차지했다 하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생태계의 항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너지의 흐름은 이렇게 영양 단계별로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분해자로 전달되는 것들이고,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되는 것, 없어지지 않고 순환된다 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내 준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다 전달되지 않고 이렇게 황색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빨간 것 일부만 이렇게 전달이 된다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효율이 10%밖에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에너지가 적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데, 우리가 풀을 먹게 되는데 풀을 먹는 그 무게를 생물량이라고 그래요. 또는 소고기를 먹게 되면 소고기 먹는 양, 이걸 생물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양으로 따지는 것을 우리는 피라미드형 영양 단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호소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랑크톤은 현미경으로 봐야 결정을 찾거든요. 그 다음에 메기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도 전체적인 숫자로 따져보면 이런 플랑크톤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죠. 또는 무게도 플랑크톤이 훨씬 더 많다는, 전체를 따지고 보면 메기의 최종 소비자가 가장 적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에너지 효율도 아까 생산자는 높은데 밑으로 고차 그 소비자로 갈수록 이게 에너지가 감소된다. 호수에서도 그렇고요. 이것이 육지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비교를 해놓은 것인데, 생태적인 피라미드라면은 그 마리수, 개체수로 봤을 때 생산자가 제일 많고, 1차 소비,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개체수로도 이렇게 피라미드형이 나오고, 생물량, 그 생물을 무게로 쟀을 때도 이렇게 생산자, 소비자, 최종 소비자 이렇게 피라미드형이 나오고, 에너지 효율로 봤을 때도 생산자가 가장 높고 1차, 2차, 3차 소비자로 나타난다. 사람은 3차 소비자 또는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이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식물적으로 광합성을 한다면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되고, 또는 어쩌면 안 먹어도 될 정도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초식동물이나 2차 소비자를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앞에도 이제 먹이 그물에 대한 이야기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비교적으로 이런 숲속에서도 이런 관계들이 일어나고 있고, 초원에서도 이런 이 먹이 앱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에너지, 이 먹이 연쇄 관계는 앞에서 다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먹이가 이제 이렇게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전달되는 과정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바닷속에 DDT라는 농약이 있는데 지금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도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이걸 먹히면서 만약에 바닷속에는 굉장히 적은 양, 이렇게 연못의 바닥에는 DDT가 0.14 ppm이 있는데, ppm 단어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0.44로 새우에서 높아지고, 붕어에서는 4.5, 물오리에서는 9.8로 엄청난 양으로 축적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사람들은 물오리를 잡아먹게 되면 바로 중금속에 오염이 되고 중독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물 농축이라고 합니다.
먹이를 먹고 먹히는 과정 중에 저차에서 고차 소비자로 갈수록 중금속이나 농약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 그래서 일본에서 일어난 수은 중독, 미나마타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도민 중독, 이따이 병이라 이런 것들이 다 생물 농축에 의해서 일어난 환경 사고였죠. 앞에서 늑대와의 관계의 생태계 항상성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교란, 어떤 자극을 받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아까 늑대에서 봤는데 늑대는 맨 위에 소비자를 없앴는데 생산자가 있는데 이 초식동물의 사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풀이 많이 없어지고 사슴이 많이 늘어나니까 늑대들이 먹이가 많으니까 늑대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거꾸로 이제 늑대가 많이 늘어나면 사슴이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사슴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 사슴이 줄어들으니까 풀이 또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사슴이 줄어들게 되면 또 이제 이게 늑대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런 정삼각형의 피라미드가 만들어요. 피라미드를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항상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그런 능력을 갖는 이런 것들을 생태계의 평형 또는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항상성은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느닷없이 집을 지어버리면 요 위에 있는 새들은 죽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고차 소비자 독수리까지 죽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에 도로를 넣게 되면 이 생태계와 이 생태계는 완전히 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딴 생태계가 돼서 이쪽 위에 있는 소비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태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독수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생태계 파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아 생물에 의한 이런 파괴, 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공사, 스키장을 만드는 도로를 만드는 이런 인위적인 파괴, 또 환경 요인에 의한 요즘 뭐 산불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런 거, 그다음 환경 오염에 의한 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생태계가 파괴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생태 용량, 환경 용량 내에서 일어나면 그 생태계는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용량을 뛰어넘었을 때 이제 환경은 크게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태계 파괴 사례 중에 하나가 호주의 토끼와의 전쟁인데, 호주의 어떤 사람이 이제 호주에 토끼가 없는데 이제 사냥 놀이를 하기에 토끼 5마리를 들여왔어요. 5마리를 들여왔는데 토끼가 이제 굉장히 번식력이 좋아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토끼가 늘어난 몇 마리가 이제 빠져나와서 야생화가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수만 마리가 번식하게 된 거죠. 근데 호주에 있는 여우나 늑대, 독수리 이런 토끼를 잡아먹는 생물들이 없어요. 또 아주 적던지. 그래서 토끼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호주 정부에서 토끼 방어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토끼가 이렇게 번지기도 하고 문제가 계속 됐어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도 대공황이 일어나서 식량이 부족한 사태가 일어나서 세계 전체적으로. 근데 호주에는 토끼가 풍부하게 많은 단백질 요소가, 그래서 토끼를 가지고 각종 요리를 개발을 해서 대공황을 이겨낸 거죠. 그러니까 토끼 때문에 골치를 앓았는데 이게 또 희한하게 이런 사람이 또 이제 어려움을 이겨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예요. 토끼를 계속 잡아먹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토끼가 다시 번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우를 또 들여왔어요. 여우를 들여왔더니 이제는 이제 또 여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토끼라는 먹이가 너무 많으니까 여우가 또 굉장히 많이 번식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또 여우를 잡는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다시 토끼가 번식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여우를 들여올 수 없으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점액종 바이러스라는 것을 들여와서 토끼를 이제 죽이고자 했죠. 근데 이때 약 6억 마리 정도 토끼가 있었는데 거의 한 2, 3억 마리로 줄였어요. 이제 줄여서 상당히 기뻐했는데,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계속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달하면 할수록 변종이 생겨 지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토끼도 마찬가지로 토끼 바이러스도 이제 이렇게 적응하는 바이러스가 만들어요. 그래서 슈퍼 토끼 바이러스가 만들어요. 이런 그 점액종 바이러스를 퍼뜨려봐야 죽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토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절을 하는 거겠지만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사냥이라든지 이런 병을 터뜨려서는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서는 그 어떤 사막에서의 어떤 여행이나 짐 수송을 위해서 낙타를 이제 들여왔는데, 낙타는 이제 엄청난 양의 물을 또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많은 양을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해서 이것도 또 문제가 되고, 옥수수를 기르기 위해서 딱정벌레들은 옥수수를 그 해치는 해충이 되니까 두꺼비를 들어가지고 없애려고 했는데, 두꺼비들은 이 점프력이 약해서 이게 이 딱정벌레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런 탈 것에 낙타라든지 토끼라든지 또 토끼를 없애기 위해서 들어온 여우라든지 두꺼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위적으로 조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생태계 정의라든지 구조,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 생태계 파괴라든지 항상성의 사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